자, 그러면 이제 그 볼게 앞에서 이제 파란 책의 역사 교육 목표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녹색 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책. 아, 이거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음. 네, 보이시죠? 네, 그럼 할게요. 자, 그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뭐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냥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니까 예, 넘어가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 목표 관련된 내용에서 뭐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가만 좀 볼게요. 예,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자, 교육 목표는 교육 이념과 목적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제 순서가 좀 나오죠. 위계가 학교 교육 목표,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 수업 목표 순서 단계에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은 학문의 본질이나 간섭 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을 교육 기본법에 제시될 수 있고요. 파란 책에서 나오는 그거죠. 홍익인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죠. 홍익인간 목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학교 교육 목표나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 등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죠. 국가 교육 과정에서. 그래갖고 이제 뭐 중학교 학생 목표, 그 다음에 뭐 역사과 학부 목표, 한국사 목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자 수학 목표는 그 앞에 있는 그런 국가교육과정 밑에 바탕으로 수험표는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참조해서 자신의 가진 교육관에 따라서 설정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런 목표가 있구나 하고 목표의 종류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목표가 필요하냐 아니냐고 자기들끼리 논쟁한 건데 그냥 쭉쭉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없고 지금 나온 쪽도 없고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 쭉쭉 넘어가서 뭘 보냐 영역별 학습 목표 관련된 분류 내용이 있어요. 파란 책에도 이제 살펴봤지만 지식 이해, 뭐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요 또. 자,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에서 이제 역사교육의 목표 설정 중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그러니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역사교육의 목표 개요라도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볼 게 있냐면 이제 쭉 넘어가서 35페이지만 좀 잠깐 보세요. 제가 이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영역별 목표를 쓸 때는 그 예문이 지금 녹색책에 있다고 했죠. 그 예문을 좀 참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고 지도안에 따라서 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적용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 예문을 참조해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초등학교 한번 국사를 보죠. 저는 초등학교에 한국사를 배운 줄 몰랐는데 한국사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서점을 갔을 때 잠깐 봤는데 5학년, 6학년 때 얘들 배우더라고. 근현대사 파트를 봤더니 뭐 영성사도 나오고 조미수호통상조약인가? 그것도 나와. 아 놀랬어. 초등학교 애들이 그 정도 배웠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단하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뭐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역사도 이렇게 수준급으로 가르치시구나. 예. 그래서 아무나 교대가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초등학교도 국사를 배워요. 한국사를 5학년, 6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애들은.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거 왜 하냐면 영역본 목표를 이제 그 행위동사 그 서술 방법에 따라서 좀 파악하게 해서 되는군요. 자 볼게요. 간을 보면 자그 영역본 목표를 보면 국사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이루는 걸 이해한다. 그 다음에 국사 내러티브가 사료에 근거해서 허술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문학이나 정기와 다른 점을 파악한다. 자, 여기 딱 보실 때 여러분들은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 밑에 있긴 하는데 보지 마시고 일단 직관적으로. 자, 요거는 가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식 이해 측면이죠. 이해 측면. 예. 지식 이해 측면. 자, 그래서 이제 지식 이해 측면은 제가 그 파란책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실을 아는데, 인지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을 쓰면 되도록은 이해한다는 그 행위동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역부 목표는 행위동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혀. 근데 이제 이해한다는 말을 많이 쓰면 이렇게 이제 그 지식 이해 측면을 좀 드러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주변에 남아있는 유문이나 유적을 역사에서 산물 이해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다는 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기능 영역이라고 돼 있더라고. 예. 기능 영역은 이제 그 활동 측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색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능 영역인데 이 기능 영역의 행동 내용은 뒤에 고등학교 학습 목표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다시 얘기할게요. 중학교인가? 예. 그때 좀 얘기하고 요거는 좀 참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국사 내러티브를 읽고 국사에 대한 흥미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딱 느끼게 뭐 마음을 가진다. 태도를 가진다. 가치 태도와 관련된 거죠. 가치 태도 영역. 자,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예문이 뒤에 또 있어요. 중학교 예문이 있고 있는데 중학교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중학교 예문 가 나를 좀 보죠. 자, 가를 이제 보면 아이고. 자,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다양한 사실을 파악하여 각 시기의 특징과 변천 모습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과 행동을 파악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배경을 그 시기의 관점을 이해한다. 자, 여기 뭐 이해한다 해갖고 어떤 인지 능력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의 어떤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영역 분포.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분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 현재 우리나라 상황의 과거에 비롯됐음을 이해하고 현재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 문제 사고가 필요한 걸 인식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고와 활동이 있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 현재 문제 이해와 해결이죠. 해결. 요런 측면을 볼 때 이거는 학생 활동이 들었으니까 기능 측면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남아서 그 뭔가 해결이나 이런 것들 이제 활동 측면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이제 그 기능 측면이라는 걸 볼 수 있죠. 활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학생 활동이. 이것도 이제 나도 학생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나를 볼게요. 역사가의 현존하는 사료 근거로 국사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방법을 파악한다. 여기에 활동과 관련된 거는 이제 연구 방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연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 활동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기능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보는데 말은 이제 딱 보면 읽어보면 딱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등장 인물의 행적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신중히 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필요하며 그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 자세를 가진다. 뭐 자세를 가진다, 태도를 가진다. 이거 다 가치 태도야.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뭐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측면, 가치 태도인데 제 헷갈린 것이 이제 지식 이해 측면, 활동 측면인데 일단 지식 이해 측면은 학생 활동이 안 들어가 있고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 아는 거,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고 활동 측면에는 그 학생 활동 아는 거, 아니 학생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뭐 해결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기능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단순 예문이지만 요 예문을 파악해주고 그다음에 지식 이해 측면 쓰라고 할 때 또 기능 측면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로 목표 모형에서는
이해한다는 행위동사 쓰면 안 돼요. 파악한다. 목표문에서는 명시적 행위동사, 명세적 행위동사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해한다 뭐 이런 걸 쓰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 관찰 가능한지 못하죠. 이런 것들 쓰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그 영역별 목표할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영역별 목표는 인지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학문적 배경이 좀 달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한번 이제 저건 이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고등학교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이제 보세요. 요거는 예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현행 교육과정의 역사교육 목표는 그냥 쭉쭉 보세요. 그냥 이거. 예, 네, 쭉쭉 넘어갈게요. 동아시아 교육 목표도 있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보냐면, 그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 있죠. 네, 요거는 예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책하고 좀 다르고, 15년 개정교육과정 목표, 뭐 성격, 과목별, 요걸 보세요. 요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교육과정 관련된 15년 개정교육과정, 18년 수정, 그 교육과정을 제가 이제 강독하면서 얘기할게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별 중요하진 않아. 자, 그리고 몇 페이지 쭉 보시냐면 쭉쭉 넘어 42페이지 펴보세요. 42페이지. 이 페이지. 자, 42페이지 보면 역사학습에서 행동 목표와 구현 목표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역사교육에서 이제 행동 목표와 구현 목표 있는데 행동 목표는 이제 행위주의 심리학,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라서 목표 모형을 얘기해요. 예. 여기는. 근데 이 목표 모형이 역사학에 안 맞아. 그래서 요걸 이제 구현 목표로서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행동 목표, 그러니까 목표 모형이죠, 여기. 자, 그 행동 목표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그 교육을 명시적으로 행동 용어로 쓰는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다, 열거할 수 있다. 근데 그리고 가장 그 결과 가정보다는 결과를 더 강조하고. 근데 역사에서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도 중요할 수 있잖아. 결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과나 교육과 저기 과학과나 이런 데서는 맞을 줄 몰라도 역사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구현 목표예요. 그 구현 목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근데 뭐 명칭 정도는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구현 목표는 이제 대안 차원에서만 제시한 거지 실제 수업에서는 활용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음 장 넘어가면 그 목표 모형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구현 목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그런데부터 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목표 모형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는 일반적인 목표, 그 학생 목표 설정 있죠. 자, 역사학습의 경우에는 목표 모형에 입각해서 학생들의 이해나 사고 수준의 관찰이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생생한 내용이 필요한데 예, 학생 목표를 명시적 용어로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제한적이고 하찮은 경우가 많다. 예, 너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뭐 기술한다. 근데 이건 간단한 사실만 나열하는 거지 사실만 안다고 해서 역사를 잘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너무 결과 중심이야. 가정이 없어. 명시적 행동 목표는 특별한 행동을 교육 경험의 산문을 산수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고 과정보다 최종 산문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표 모형자들이 명시된 행동 목표를 자신의 관찰 가능한 기능에 관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데 적절하지만 역사 사고력 같은 추상적 능력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목표 모형의 문제점을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고 하찮은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 같은 추상적인 능력에 관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예문은 각자 읽어보시고 요 목표문의 문제점, 그러니까 역사학습을 목표문에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목표문의 문제점을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구형 목표예요. 예. 그래서 요 다음 장 넘기면 두 번째 그 단락의 구형 목표가 있어요. 좀 보죠. 자, 명시적 행동 목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그 구형 목표라는 개념을 등장했다. 자, 여기 명시적 행동 목표라는 것은 뭘 할까요? 앞에 이제 목표 모형과 관련된 거죠. 네, 목표 모형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구형 목표가 있는데, 자, 구형 목표의 정의가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자, 구형 목표는 교사가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목표나 행동 양식이 아니라 학생 수도 감정, 사고, 감정, 행동 형식에 이끌어가는 것이다. 요게 이제 구형 목표의 정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많이 나오고 여기 땀표 치고 이게 뭐냐? 그러면 구형 목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밑에 또 예문 바로 밑에 또 볼게요. 자, 구형 목표는 아이고 이게 있네. 구형 목표는 수업 목표와 달리 수업에 도달한 목표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채 수업의 범주만 이제 했어요. 예, 범주만 했다. 그리고 학습의 결과보다는 어디에? 가정에 둔 거야. 그래서 목표물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뒀죠. 그렇지만 우리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다 가정에 관심이 두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고 있어. 자, 그 예를 들면, 자, 신라원의 의미를 해석하기, 노인의 바다의 의미를 실험하고 평가하기, 자, 철사를 나무를 사용해 삼처럼 만들기. 좀 약간 형식이 좀 다르죠. 왜냐면 목표 모형은 아까 이제 그 앞에서 파란색에서 나온 것처럼 뭐와 뭐에 플러스요. 내용 플러스 행동이잖아. 그래서 어떤 그 목표를 아주 세부적으로 딱 규정 짓죠. 근데 이건 보면 자, 신라원의 의미 해석하기, 자, 노인과 바다 의미 시험하고 평가하기. 너무 뭐예요? 범주가 막연하죠. 막연하고 내용 플러스 행동처럼 이렇게 딱딱 명시돼 있지 않아. 예,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 구형 목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목표들은 다음 장 넘어가서 이 목표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한 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학생이 접해야 하는 만남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드는데, 자, 역사학습의 경우 앞에서 예를 든 서민문화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토론하기. 자, 그래서 이게 만남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학생이 아니라 일종의 팀 티칭 같은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고 토론하기는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 팀으로 해갖고. 예. 그래서 토론하기가 또 볼 수 있듯이 이건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죠. 예. 근데 여기 가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건 목표 모형에서 가정 쓰면 안 되죠. 결과만 쓰죠. 그래서 이게 구형의 차이점이에요. 목표 모형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렇게 볼 때 구형 목표는 목표 모형자들의 학습 목표에 도달 지점이 명시적 행동 용사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그 학습 목표가구나 학습 주제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평가의 준거를 삼기는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이걸 뭐 그 목표물처럼 어떤 도달 기준을 갖고 설정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형풀 제시할 경우 교사는 예술가점 학생들이 학습 결과를 비판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불가능해도 전체로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미술 작품을 보면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구형 목표보다는 객관성이 좀 부족하죠. 좀 주관적이죠. 예, 그게 나와요. 그러므로 학습 목표의 진술과 평가를 차원에서 학습 목표모의 수용 목표는 목표모의 수용 목표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구형 목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관성과 주관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이 구형 목표가 여기에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밑에 줄이 있죠. 아직 체계적이지 못해. 그리고 평가 준거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이게 단점이야. 현 시대에 적용하기가 힘들어. 이게 적용하기가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만약 구형 목표를 학습 목표로 정해놓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날까요? 일단 수행평가 안 될 거야. 왜? 왜? 그 시험도 못 보겠죠. 왜? 이거 막연하거든. 이런 목표를 막 설정해 놓으면 점수 내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타당도나 신뢰도를 확보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학교 현실에 적용하기는 점수 내기가 등급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감안해서 그 밑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구형 목표하고 뭐냐면 약간 뭐냐 목표 모형을 혼합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구형 목표하고 목표 모형을 약간 이제 뭐랄까 이걸 이제 뭐냐면 믹스한 현실적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건너뛸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구형 목표와 목표 모형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이런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강동은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녹색 책에서 좀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조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2장으로 넘어갈게요. 역사 교육의 내용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을 바꿔갖고 역사 교육의 내용 부분은 이제 내용 요소가 어떤 건가 하는 거야. 역사 교육에서 내용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좀 볼게요. 일단 역사 지식의 내용 요소 보면 자, 역사 지식의 내용 요소를 보면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개념이 있죠. 자, 개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반화. 이걸 좀 더 진전한 게.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개념과 일반화 두 가지예요. 여기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개념은 아까 무슨 학습과 연결됐다? 개념 학습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화한 책하고 녹색 책 부분이 있는데 거의 겹쳐요. 예. 나중에 이제 파란 책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란 책은 개념과 일반화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녹색 책을 이제 개념 일반화 혹시 몰라서 이론까지 보고 사실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파란 책 넘어갈게요. 그 앞에 뭐 역사 탐구 능력 있는데 이걸 건너뛸게요. 이건 탐구 학습하고 관련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쓸데없는 말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까지 다 보긴 그렇고 쭉쭉 넘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 쭉 역사 지식에서 이제 사실 부분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어디 넘어가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개념 부분 넘어가죠. 자, 이게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개념의 정의야. 개념의 정의. 개념의 정의인데 대체적으로 개념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물 속에서 뭐야? 추상적인 기준을 뽑아내는 거야. 추상적인 기준을. 이게 개념이야. 그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그 한 6, 70명 듣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개성도 있고 다 다른 인물이죠.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로 공통점 뽑으려면 추상적 기준의 공통 요소들이죠. 공통 요소들 뽑으려면 뭘 뽑겠어요? 다 뭘 준비하는 거야? 지금 인고를 준비하는 인고생들이죠. 여러분들 하나 묶을 때 지금 하는 일을 가지고 기준을 뽑으면 인고생이다. 그러면 이게 인고생이라는 게 개념이야. 예,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라는 말을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고 있나 좀 볼게요.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개념의 정의거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 녹색책 개념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공통된 특징을 지닌 사물이나 사실들을 하나의 범주에 묶어 표현된 일반적 아이디어 상을 말해요. 개념은 사물, 사건, 행동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들 동질적으로 분류한 것이야.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사물 속에 어떤 특정한 기준을 뽑아서 공통된 기준에 이끄는 어떤 상, 이걸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중요하다 그 밑에.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개념이 많이 나오면 뭐냐면 개념의 구성이 나와. 요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개념의 구성과 관련된 거야. 개념의 구성.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두세 번 나왔거든요. 기출에도 자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보면 개념의 구성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이 있다고 했죠? 예, 여기 내포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외연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포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내포적 정의라고 따죠. 외연적 정의라고 하고. 자, 여기는 내포적 뭘 통해? 속성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그 다음 외연적 정의는 측면은 사례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키워드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보 강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예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그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귀족인가? 귀족의 예를 들었어. 예, 그건 좀 뒤에 이제 파란 책 읽을 때 한번 읽어보고. 자, 하여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념에는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있다. 내적 측면은 개념이 지닌 속성을 의미한다. 속성. 자, 예를 들어서 정보 강조를 급속히 출현한 북방 유목민족이 중국을 정복한 세운 왕조. 이게 이제 속성이죠. 그러면 이는 정보 강조의 내적 개념을 이제 측면을 밝힌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참고로 그 파란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남색 책, 그 녹색 책에 있는 예문들은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초에 보시면 이제 딱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이 어떤 도구적 중을 쓰고 본질적 중을 써라. 이거 노란책의 예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준을 잡을 때 되게 보면 이제 이런 그 기준을 잡으니까 녹색책 그 기준이나 뭐 기본서 보는 기준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강조 써도 되는데 그냥 점수를 따려면 녹색책 쓰시면 돼요. 엄밀히 말해서 정보 강조를 급속히 취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중国정보가 사용하는 자 안 하죠. 동계에서는 예, 만리장성 이북에서 세워졌다가 중국 전체를 일부를 장악한 그 왕조가 정보 강조의 그 명확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본서에서는 녹색 책에서는 다르게 약간 다르게 서술됐는데 이때는 누구 기준 따라? 당연히 역경훈 교수 입장이니까 이거 따르시면 돼요. 이거 뭐 동계 기준을 끌어다가 쓰면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보죠. 자, 이처럼 그 속성에 따라서 개념의 의미를 제시한 것을 내포적 정의라고 한다. 자, 뭔가 키워드가 될 만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세요. 자, 이에 반해 외적 측면은 개념에 해당한 사례를 해당한다. 이것도 키워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보 강조 내용에 보면 사례 보면 요금원청을 하고 그냥 요금원청의 정보 강조 사례로 정보 강조 개념의 외적 측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례를 통해 개념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뭔다? 외연적 정의라고 한다. 요것도 뭔가 키워드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자, 이게서 이제 요게 개념의 구성에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은 뭐냐면 개념의 효율성이야. 개념의 효율성. 개념의 효율성을 보면 이게 왜 계속 퀴즈지? 잠깐만요. 잠깐만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 다음 단락 개념의 효율성과 가는데 개념 효율성이 있는데 이거 되게 많아요. 한번 읽어보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개념은 구체적인 특징 및 특성을 제시해서 사물의 사건을 가려낼 수 있다. 예, 첫 번째 효율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은 여러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데 유용하다. 예, 그리고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한 사회든 학습자의 인지구조와 직접 관련짓기 어려우나 그걸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기존의 지식을 더욱 쉽게 관련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되지만 하여튼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뭐 문화라는 개념을 알았다. 뭐 민족이라는 개념을 알았다. 그러면 그 옆에 같이 그 밑에 있는 구체적 문화와 그 민족에 관련된 그 사실들을 쉽게 뭐냐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네 번째 개념은 다양한 범위를 거쳐 분리되어 있는 개별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물을 항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예를 이제 든 게 그 19세기 때 그리스 독립운동, 중남미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민족과 독립의 자유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도 묶어낼 수 있어. 묶어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묶어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 역사 수업에서 각종 개념은 인류 역사에 관련된 공통 속성을 보여주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개념을 통해 학생들은 개별적인 역사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몇 번째, 다섯 번째죠. 그래서 예를 든 게 그 밑에 있어.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공부하면서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전제 왕권이나 독재 정치에 대항하여 혹은 사회 번역시키며 일어난 사건들 혁명이라는 범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여기 네 번째고, 자 개념의 혼성 다섯 번째를 보면 밑에가 여기죠. 다섯 번째 보면 자 역사적으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네. 이게 노단책의 예문에 있거든요. 요즘에 노단책은 잘 안 보시죠? 거기에 이제 그런 예문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수도의 위치나 특징, 이런 걸 개념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모든 나라의 수도를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도의 위치나 특성들을 알면 이걸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고 비율적인 걸 뭐냐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산 측에서는. 자, 여섯 번째는 자 여기 보면 개념은 대상물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역사의 다양성을 쉽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고려사회, 조선사회 특징 구체적으로 다 보려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다원성을 가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 불교 문화도 있고 유교 문화도 있고 중앙문화, 지방문화 동시에 해가지고 벌집 모양의 어떤 구조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고려사 이해는 쉽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실들 뭐 국제화 특성들 보다도 우리가 그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그 사실들 접근할 수 있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통찰력도 얻을 수 있죠. 여기는 통찰력이 제가 이제 뭐냐면 키워드인 것 같아요. 키워드. 예.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정도 여섯 개 정도의 개념의 효용성을 적어놨고요. 하나책에 있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가면 개념의 종류가 있어요. 개념의 종류. 예, 개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 쉽게 여기 첫 번째 이게 몇 번째 문장이야? 예.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은 개념의 종류 1. 그리고 여기 이제 개념의 종류가 있고 여기 아니네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두 번째 종류 그러니까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여기에서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해갖고 넘겨서 어디까지? 여기가 이제 개념의 종류 1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그 종류에서는 뭘 이제 얘기하고 있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생소한데 그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에 기본 개념과 조직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있죠. 여기도 이제 개념의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개념의 그 뭐냐면 종류 2. 두 번째 개념의 종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사회과학적인 어떤 개념의 어떤 장점과 문제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강독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자, 역사 교과의 개념은 교과 지식의 구조를 가장 잘 보는 기본 개념과 상호 관련된 역사 개념의 복합적인 조직 개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기본 개념과 조직 개념. 자,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면 혁명이죠. 혁명. 혁명은 교과 지식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무슨 개념이에요? 여기. 네, 기본 개념이죠. 근데 이제 혁명에서 파생된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 파생된 개념은 기본 개념 플러스 거기에다 이제 하나의 또 개념이 플러스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혁명이 들어있지만 여기에다 이념 플러스 되고 집단 플러스 되고 가정, 이렇게 신석혁명, 민족혁명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기본 개념에다가 요 기본 개념의 성격을 좀 더 부여해주는 그 이런 것들이 붙어요. 파생된 개념들이. 그러면 이거는 조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조직 개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혁명이란 기본 개념이라면 혁명 이념, 혁명 집단, 혁명 가정, 그리고 신석혁명, 민족혁명, 교육혁명 등이 조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들하고 이제 조직 개념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역사학습에서 적절한 역사 개념을 축소하고 그걸 구체적인 내용 성장에 연결된다면 기본 개념은 전 학년에 거쳐서 그 배울 공통 요소가 되며 조직 개념 학년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배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기본 개념하고 이 조직 개념이 어떻게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학습 적용. 그래서 요 내용을 만약에 기본 개념과 조직 개념을 학습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뭐냐면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관련된 구체 내용이 나오죠. 기본 개념들은 모든 학년들에 반복적으로 다뤄지는데 대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익힐 수 단순한 개념의 특성상을 사실 이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라는 개념이 기본 개념이죠.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알면 종교, 학문, 예술, 법, 정통, 제도, 관습 등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의 상위 개념이라면 이제 문화가 상위 거기에 수반하는 하위 개념과 개별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고구려 서옥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결혼 풍습 같은 간습적인 어떤 문화죠. 그래서 이런 서옥제를 통해서 이해하려면 문화라는 상위 개념을 알면 서옥제라는 그 뭐냐면 하위인 결혼 풍습 같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자, 개념의 종류도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죠. 자, 여기는 또 개념의 종류를 이제 또 두 번째로 나눈 게 뭐냐면 여기 있는데 자, 역사 교육과 내용이 활용한 개념에는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 역사의 본질적 방법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사회과학적 사용된 개념과 관련된 개념. 그래서 세 가지 또 분류를 나눴어요.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역사의 본질과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과 사용된 개념들 이렇게 이제 나눠봤고요. 자, 거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볼 게 첫 번째 내용이죠. 역사 성격의 개별적인 개념들과 관련된 거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직접 관련된 개념으로서 유럽사에 등장한 노예제, 종교개혁, 절대주의, 계몽사상 등이나 한국사에 등장한 호족, 양반사회, 독립운동, 우병전쟁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역사의 본질적인 어떤 개념과 연결된 거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본질 및 방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변화, 지속, 시대, 발전, 인과관계, 사료, 증거, 실정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역사의 본질적인 관념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과학적 사용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적인데 여기 밑에 있죠. 다른 학문에서 개발된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과 연결돼 있는 건데, 이거 빨간색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학문에 개발된 개념도 폭넓게 사용되는데, 특히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개념들도 역사에 자주 사용하는데, 요거는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 문명, 가치, 권력, 갈등, 개혁, 혁명, 이데올로기, 신분, 계층 이런 개념도 원래 역사 본연의 계층 그 뭐냐면 개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경제학의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대공황 설명할 때 이제 디프레션 개념을 대공황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개념들은 뭐야? 예, 문제가 구조할 때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도 있죠. 사회과학에서 사용한 개념을 역사학에 이제 도입을 할 때 어떤 유용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예, 요걸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용점 2개와 문제점 1개를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의 요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현대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과학적 개념구는 그 속성상 역사의 전이가 가능하며 역사학습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예, 이게 두 번째죠. 왜냐하면 사회 과학적 개념은 그 안에 가진 구조나 사회 변동 요인 이런 것들 자세히 이제 파악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사회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해.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개념이라는 게 되게 19세기, 20세기 사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를 적용하기 되게 편하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두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다만부터가 뭐야? 문제점이죠. 사회과학적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야? 예. 자, 여기 보면 역사가 다루는 과거 개별 사실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밝히는 데는 불충분하죠. 예.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죠. 역사 고유의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징들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성보다는 뭘 강조해요? 사건의 개별성을 강조하죠. 네, 이런 고유한 특성들. 근데 이 사회과학적 그 개념들을 사용하면 이거는 일반성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특수한 사항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고 요거에 적용할 때 장점과 역사 교육에 적용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건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 암기해 두세요.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연결돼 있지만 요 밑에 내용 보면 그러나 역사교과 개념이나 일반화를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역사교의 본말을 전달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역사에서 제시된 개념과 일반화 예들은 역사를 파악에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끌어다 쓰잖아요. 근데 역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혁명이라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뭘 하는 거죠?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와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개념을 강조하면 혁명을 아는데 초점 맞추는 거야.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은 그냥 그 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한 거. 이건 뭐예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요 문제점은 뭘까? 요거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사회과학적 그 개념들을 역사학에 적용할 경우에 문제점을 얘기한 거야. 요 뒤에 그러나부터의 문제점 약간 맥이 좀 다르죠. 이거는 그 개념 일반화야. 개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뭐 종류들 다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자, 개념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일반화도 포함되죠. 그때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본말이 전도된다. 원래 목표였는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역사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사실 그냥 자체로 이해하는 거야. 개념은 하나의 도구고. 자, 그래서 그게 뒤에 이제 결론돼 있죠. 역사교육의 내용은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화가 아니며 과거 사실에 구성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만 역사 이해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개념과 일반화보다는 과거 사실을 강조하는데 다만 이제 과거 사실과 개념과 일반화가 서로 융합적인 측면이 있다. 했지만 더 강조된 것은 과거 사실이다. 물론 이게 과거 사실만 구성된 건 아니지만 일단 과거 사실 강조하고 개념과 일반화는 하나의 도구적인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나왔죠. 역사교육 내용은 사회과학적 혁명 개념이 아니라 프랑스적 역사와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살펴봤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개념학습 있죠. 개념학습과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파란책하고 녹색책 있는 개념학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보죠. 일반화. 자, 일반화인데, 자, 일반화의 첫 문장은 뭘로 시작하면 일반화의 정의도 나왔어요. 일반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잠깐 볼고요. 자, 시작하면 자, 일반화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현상들의 개념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이다. 그래서 역사의 일반화는 역사적 사실을 관찰하여 축출한 보편적 서술이다. 일반화 정의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관계죠.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 단순히 개념들의 어떤 나열이면 그 의미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여자와 남자가 있다. 이거는 일반화일까요? 일반화? 이건 아니에요. 일반화가 여자라는 개념과 남자의 개념을 서로 관계시켜주지 않고 있잖아. 네. 근데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그건 이게 일반화 되는 거야. 왜? 여자라는 개념과 남자라는 개념을 뭘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관계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전에 문제 나온 것 중에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일반화시켜라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 좀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뭐냐면 뭐 이항법을 보고 서민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 쭉 나열해놓고 이걸 일반화시켜라. 그럼 어떤 식으로 해? 자,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들 개별적인 사실도 쭉 나열한 다음에 관계를 시켜주면 되죠. 조선후기의 근대 움직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개념을 이제 여러 개념들 서로 관계시켜주면 그게 일반화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어떤 이제 증거를 더 확충하면 이론이 되는 거죠. 이론이. 자, 하여튼 일반화의 정의가 이제 나왔고, 그러면 일반화가 일반화가 존재하려면 일반화 조건이 필요하죠. 이 조건. 그래서 일반화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만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나? 네, 여기 보면 일반화 서술 그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 사실이 뭐냐면 수반되지 않은 일반화는 경험적 증명을 거치지 않을 때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증명돼야지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앞에서 이제 여자와 남자가 있다. 근데 결혼한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일반화 진수인데 만약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 경우가 없다. 그건 뭐예요? 일반화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현실에도 그게 구체 사실이나 경우적 증명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화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는 형식적 진술 외에도 이런 구체 사실과 경험적 증명을 돼야지만 일반화가 성립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단락을 보자. 다음 단락을 보면 일반화의 종류가 나와요. 일반화 종류.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다음 단락까지 일반화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일반화 종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기출에 나왔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제한된 일반화.
그다음 보편적 일반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자, 여기 문제 예전에 기출 나온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일반화는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제한된 일반화부터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화까지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제한된 일반화, 보편적 일반화 이거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예문이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나오죠. 첫 번째 예문은 동학농민 전쟁이야. 이건 제한된 일반화죠. 자, 동학농민 전쟁은 반제국주의 반공고의 농민운동이었다는 것을 전자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일반화가 나오죠. 여기 이게 보편적인데 보편적 일반화는 시공간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는 자기 살고 있는 시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보편적 일반화죠. 예. 그래서 제한된 일반화, 보편적 일반화 이게 두 개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 요 제한된 일반화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노단책에서는 총괄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됐어요. 총괄 개념. 이건 개념이면서도 일반화인데 요 총괄의 성격 중에 하나가 제한된 일반화야. 제한된 일반화. 이 노단책에 있어요. 예.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만 국한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구체적 사실과 개념, 일반화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출제가 아니면 이거 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딱딱 떨어져. 이 부분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들 관계, 구체적 사실 개념과 일반화 그리고 사실 구체적 사실과 개념과 일반화의 관계는 어떤 건 상보적이죠. 상보. 서로 존재하지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구체적 사실은 역사의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실이 없는 역사의 개념과 원리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 맞죠? 근거, 키워드 없을 경우에는 원리 공허하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게 일반화 시켜놨어. 근데 그런 근거가 없어. 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개념과 원리가 일반화가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지 않죠. 예. 헛된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공허하다. 그래서 애워두시고 키워드는 근거, 공허 이렇게 보면 거꾸로 이제 보죠. 자, 역사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 구체적 사실에 뭘 부여하죠?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 그래서 역사의 핵심, 아이고. 자, 역사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 없이 구체적 사실을 서술한 것은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거야. 이것도 밑에 있는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 이것도 키워드죠.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 예문이 있어요. 예문. 그래서 이제 무슨 예문을 이제 들었냐면 한국 독립운동을 예를 들었어. 보면 한국사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은 나는 일반화는 28선언, 3.1운동, 60만세운동, 강주학생운동, 뭐 한일예국당 철새 이런 그 구체 사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언하겠죠? 예, 헛된 거겠죠? 반면에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은 독립운동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일반화에 의해 포섭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나열해 버려. 예, 그래갖고 뭐 28선언, 3.1운동, 60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큰 개념이었던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어떤 독립운동 개념이 없으면 그냥 개별적인 사실에 나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사실 개념이 일반화는 무슨 관계다? 상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보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그 28 선언하고 뭐 3.1운동 이런 예를 들었는데 거기 이제 파란 책에서는 뭘 드는 민족주의인가 뭐 자유주의 예를 들었어요. 파란 책 읽을 때 이제 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예를 들었다는 거. 자,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일반화의 효용적인 측면, 일반화의 효용, 역할 고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딱 떨어지는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죠. 채점하기 편한데니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그 인증권, 강의 인증권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강의 인증권은 69번이에요. 69번.
적으셨죠? 네. 그럼 지울게요. 69번. 자, 이제 보면, 첫 번째 보면, 자, 첫째 1번화는 개별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의 관계 혹은 개별 사실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그 예문이 있어. 자, 정치가 혼란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는 일반을 통해 동학농민전쟁과 4.19 혁명의 의의를 추출할 수 있고 다른 농민전쟁이나 민주혁명 관계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일반화는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것으로 학습자 차원의 사고차원을 높여줄 수 있다. 예. 그래갖고 일반화는 이렇게 이제 사고차원을 어떻게 높여주는 걸 그 밑에 달력이 있는데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비롯한 역사 탐구 활동이 다양하고 심화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변화나 인가 개념을 통해서 이런 전개 과정 일반화를 이렇게 시도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필요하죠. 역사 탐구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 자,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를 이용한다. 그래서 일반화는 구체적 역사적 사례 혹은 개념에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단순한 사실 이해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비롯한 예상되는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혁명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정치적 경제 발전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이런 일반화가 있다고 하면 자,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나 그다음에 청교도 혁명,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에 접근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개별적인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반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설명, 분류, 조직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네 번째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일반화 모델이나 이론을 만든 역할한다. 자, 그 예를 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자,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집단의 이루어 생활하는 곳에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특한 관습이나 생활 패턴이라는 일반화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문화라는 개념은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 그래서 그 문화를 서로 관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나 발견이나 관점에 따라 계속 변화된다. 같은 일반화는 역사에서의 관념을 또 뒷받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인데 예를 두 가지 더 넣은 것 같아요. 문화적 상대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과거의 해석 관점 뭐 그런 관련된 일반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반화는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일반화의 효용성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화는 개별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의 관계, 개별 사실의 개념들의 관계를 설명한다. 두 번째는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일 수 있고 이 사고 차원은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 같은 심화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은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을 조직하면 핵심 요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가치는 단순한 사실 이해보다 훨씬 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비슷한 사실들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일반화는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일반 호응성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예문을 넣어갖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측면을 또 쓰고 나올 수 있어요. 제한을 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책을 읽으실 때 핵심 키워드 같은 거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다 있어요. 앞부분이나 그 뒷부분에 있거든요. 중간 부분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첫 부분과 쭉 보다가 뒤에 있는 부분 문장들만 좀 외워가지고 답안을 쓰셔도 될 것 같아. 대부분 거기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보자. 이론. 자, 이론. 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화보다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도 나오지도 않았고. 예. 다만 일반화보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체계화됐던 것이 이론이다. 이론이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지문도 이동과 법칙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데, 자, 이동과 법칙은 일반화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적용 확률이 높은 지수이다. 예, 그래서 좀 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동은 구체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정교하게 일반화되는 그치지 않고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데 나타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론의 정의가 나와. 이론과 법칙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론을 이제 이론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사고 방법을 하죠. 무슨 방법? 영역적 방법하고 기납적 방법 한다. 요건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역과 기납이 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론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의 종류 나올 때 보편성 있고 제한된 일반화, 뭐 보편적 일반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비슷해. 요 이론의 종류도. 자, 이론에는 일반화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이 제한되어 있는 비교적 낮은 차원의 부분적 이론이 있고, 네, 요거 뭐와 비슷한 개념이죠? 앞에 언급한 제한된 일반화와 비슷한 개념이죠? 제한된 일반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아이고, 뒤에. 자, 적용하는 보편성의 거대 이론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대 이론. 또는 뭐 어려운 말로, 좀 유식한 말로,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거대 담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자, 예를 들어서 고려사의 성격?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는 얘는 제 생각에서 드는 얘는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고려사의 성격을 논할 때 부분적 이론이에요. 뭐 귀족제설, 그 다음에 간료제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보편적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낮은 차원의 부분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보편적 이론이냐? 거대 이론이라는데 예, 여기 보면 세계 체제론, 그 다음에 유물사관 같은 것들은 좀 넓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죠. 물론 뭐 유물사관이 보편적이냐 가지고는 좀 말이 많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대 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보통 이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예전의 이론이 있고 또 그 이론을 예전의 이론을 또 수정하는 이론이 있어. 예, 이걸 새 역사 이론, 이걸 수정주의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 수정주의.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유의점이냐 이걸 이제 바탕으로 따라서부터 보면, 자, 수업에서 이론을 활용할 때는 정통적 이론, 그러니까 원래 기존 이론과 수정주의 이론을 비교해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은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장 고차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기본적인 역사 사실과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유의점이고요. 수업을 할 때 뭐 고려할 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유의점 이렇게.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교사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학생도 좀 알아야 돼. 그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프랑스 혁명을 보는 관점, 자코벤점 관점과 수정주의 관점,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을 암만 떠들어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뭐냐면 알아야 되고 학생도 그리고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교사도 전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론 학습을 할 때.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역사교육 내용에서 다룰 수 있는 이론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론들이 거의 나올 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한번 볼게요. 시대구분론, 계급이론, 혁명론, 고대국가 성립론, 장기중세론, 귀족사회론, 예. 그리고 이제 뭐 세계체제론,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 등등등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그 보통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3분법을 하잖아요. 제가 남색책 할 때도 더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뭐 근세단 개념도 현대단 개념도 더 추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이 할 필요 있냐라는 거는 또 비판적 관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보세요. 자, 유럽에서는 기존의 천년 중세서를 이제 비판하고 장기 중세서를 들었다. 그럼 여기 천년 중세서는 뭐예요? 기존의 이론이죠. 그다음 장기 이론은 뭐예요? 새로운 이론이죠. 수정주의라고 해요. 수정주의. 수정 이론이죠. 그러면 천년 중세서를 보고 장기 중세서를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은 그 교사들이 천년 중세설과 장기 중세설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그 설명할 때 그 뭐냐면 천년 중세설과 장기 중세설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천년 중세설과 장기 중세설 뭐예요, 근데? 요건 뭐냐면 천년 중세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게르마니치부터 해서 동로마의 멸망까지 천년 기간을 중세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 중세는 거기에서 중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르네상스 후에 심지어는 18, 19세기까지 계속 중세간 사회가 지속됐다고 보고 있어. 왜냐, 겉으로는 이제 뭐 봉건제라든지 장원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중세 사회에 만든 멘탈 구조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한 19세기, 20세까지 지금 남아있다. 뭐 이게 장기 중세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보통 영국 왕이나 이런 그 프랑스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 어떤 신기가 있다고 해갖고 영국과 프랑스 왕이 손을 만지면 이게 낫는다는 어떤 미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했거든요. 자, 이게 중세 시대 때 어떤 멘탈 구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왕이 나타나면 한번 손을 만져보겠다고 달려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자신의 뭐냐 아픈 걸 치료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노란책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멘탈 구조가 중세 딱 끝나자마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9세기 때 이제 넘어가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거의 뭐 왕이나 황제급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 사람이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역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병을 이제 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병원을 만드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한번 간 거야. 그러니까 역병 그 환자들 지금처럼 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한번 만져보겠다고 나폴레옹 손을 막 그 해줬고 다닌 거야. 막 만져 소 달려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나폴레옹 왕이니까 이 사람이 신기를 받고 신의 어떤 명령을 받았으니까 은총을 받았으니 이 사람의 손을 맞음으로써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념이에요. 자, 이런 중세적 멘탈 구조가 천년 중세설 중세가 끝나도 계속 남아 있었다. 이게 장기 중세성이에요. 자, 요걸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천년 중세가 장기 중세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처럼 역사가들에 의해서 폐기 처분된 역사 이론인가 하면 전혀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보는 이론을 제기되는데 이처럼 역사 본질과 방법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 중세와 장기 중세서의 역사 이론은 그 밑바닥에 역사 본질과 방법론의 인식의 변화가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사 교육의 어떤 지식 내용을 요소를 이제 했는데 요거 외에도 역사적 그 내용의 요소는 지식 측면 외에도 여기 보시면 역사 사고도 있어요. 예, 역사고 자, 역사적 사고가 있는데 역사 사고는 한번 쭉 보세요. 요거는 그 남색책하고 갈색책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내용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역사 태도가 있어. 태도도 그냥 쭉 보세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밑에 보면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역사 교육의 내용 체계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내용 그 구성 단계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 그 다음에 쭉쭉 있는데 이것도 건너뛰세요. 그냥 앞부분하고 뒷부분 다 겹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리고 이제 몇 페이지를 보냐면 81페이지 있죠. 교육 내용 선정.
그러니까 중요성의 원정, 선정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와 그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그러면 마지막 이제 그 다음 단계 뭐야? 내용 성정이죠. 어떤 많은 걸 다 뭐냐 볼 수 없으니까 목표에 맞는 내용 성정은 필요할 거고 선정의 기준이 필요할 거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파란책 내용에 그 내용 요소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하고 나서 내용 선정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15분인데 일단 이제 여기까지 끝낼게요. 예, 다음